저런 할머니는 영어도 못하잖아. 혼자 외국까지 간다는 게 말이 돼? 불쌍해. 그냥 한국에서 조용히 살지. 그랬던 사람들이 몇 달 뒤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 진짜 대단하시더라. 그 사연 듣고 울었잖아. 나도 모르게 박수치고 있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움도 연줄도 없던 한 중년 여성이 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요? 미국 공항에서 억류된 평범한 한국인, 그녀가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자 믿기 어려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 씨는 여권을 손에 꼭 쥔 채로 인천공항 출국장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십 번은 되뇌인 여행이었지만 막상 출국 심사를 앞두고 나니 두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딸을 보기 위해 떠나는 미국행. 평생을 서울 밖으로 벗어나 본 적 없던 그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혼자 외국이라니. 하지만 가 씨는 한사코 이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유학을 떠난 지 벌써 5년.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딸이 이번에는 직접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꼭 와야 해. 내가 엄마 기다리고 있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국장 안에서는 대부분이 젊은 여행객들이었습니다. 커다란 가방에 여유로운 웃음을 띤 사람들 사이에서 가 씨는 혼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만날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비행기 안은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승무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무사히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생애 처음 타보는 국제선.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대한민국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가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긴 비행을 마치고 도착한 미국 공항은 한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가 씨는 몇 번이나 여권을 확인하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딸이 보내준 초청장, 호텔 예약 확인서, 왕복 항공권까지 꼼꼼히 챙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국심사관은 가 씨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지, 어디에서 묵는지,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익숙하지 않은 영어를 겨우 해석하며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지만 입국심사관의 얼굴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가 씨는 심사관이 통화를 하고 있는 동안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나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아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별도 공간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방에는 외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고 직원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여닫았습니다. 그녀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통역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직원은 알아듣지 못한 듯 말없이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제서야 가 씨는 자신이 정말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휴대전화도 뺏긴 채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딸의 이름을 불렀고 한국에 있는 지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아주 큰 실수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열어 다시 서류를 확인해봐도 문제가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대행사에 문의해가며 철저히 준비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욱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진정시켜보려 해도 몸은 점점 굳어가고 눈은 따끔해졌습니다. 해외 입국장에서의 억류라는 현실은 중년의 여성에게 너무나도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몇 시간 뒤 직원 한 명이 가 씨를 불렀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통역사를 통해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입국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오늘 밤 비행기로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딸 얼굴 한 번 못 보고 돌아가야 한다니. 그녀는 속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딸에게 연락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전화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낯선 땅의 공항 회색벽에 갇힌 채로 그녀는 텅 빈 두 눈으로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 씨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불편한 의자에 앉아 허리를 기대지도 못한 채 졸다 깨달을 반복했고 공항의 차가운 공기와 낯선 냄새는 점점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그녀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누군가 가 씨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가 아닌 익숙한 한국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한국 분이시죠?
통역사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배어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금세 눈물이 터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울먹이며 하소연했습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딸 보러 왔는데 그냥 보내달라고요. 나는 진짜 아무 잘못도 없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 씨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녀는 사정을 확인하고 가 씨에게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가 씨의 이름이 문제 목록에 올라 있었고 다른 비슷한 이름의 입국 불허자와 혼동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식 조사 전에 신원 확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가족 연락도 허용되기 전까지는 외부 통신이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만 허락해 드릴 수 있어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연락할 분을 선택하셔야 해요. 가 씨는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시차 때문에 지금은 연락이 닿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중에 미국에 연고가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머릿속 깊은 곳에 있던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오랜 세월 연락이 끊긴 친동생. 마지막으로 본 건 20살 무렵 미국으로 입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주소도 전화번호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언니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며 어머니가 메모해둔 번호가 생각났습니다. 그 종이를 지갑에 넣어둔 채로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 속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글씨는 흐릿해져 있었고 종이도 바스러질 듯 얇아졌지만 숫자 하나하나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수화기를 연결해 주었고 몇 초 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수신음이 3번 울리고 나서야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가 씨는 순간 말이 막혔지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강민석 씨 맞으신가요? 저는 강미정이에요. 언니예요. 순간 전화 너머의 숨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짧은 정적 후 남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요? 정말 강미정 언니 맞으세요? 가 씨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방은 금세 감정을 추스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절대 혼자 있게 안 둘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 씨는 전화를 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십 년간 끊긴 가족의 끈이 지금 이 순간 그녀를 구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차가운 공항 바닥 위에서 따뜻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공항의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런 변화 없이 조용하기만 했던 억류자. 대기실 앞에 낯선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양복을 입은 2명의 남성이 나타났고 그들 곁에는 통역사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관리소 직원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문이 열렸고 가 씨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강미정 씨 따라오시겠습니까?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가 씨는 일어섰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순간 발끝에서부터 온몸에 전해지는 긴장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긴 걸까? 혹시 강제 출국이 확정된 걸까? 수많은 상상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데려간 곳은 별도의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사무적인 냉기와 침묵 속에 앉은 가 씨 앞에 양복 차림의 남성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몇 장 펼쳐 보이며 가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짧은 영어였지만 통역을 통해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 통화했던 사람이 그녀를 보호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녀의 신원과 체류 목적을 보증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 씨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얼굴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나 빨리, 그것도 이 먼 나라에서. 그가 자신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게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통역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분이 직접 오셨습니다. 만나 뵙겠습니까? 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이어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중년의 남성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은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더 넓어진 어깨, 깊어진 눈매,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 환상이 아닌지 확인하듯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연락이 끊겼던 동생이 자신을 위해 여기에 직접 찾아왔다니. 그녀는 손을 가슴에 얹고 숨을 고르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너니? 민석이?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맞죠? 그때 그 번호 아직도 가지고 계셨군요. 이 짧은 대화만으로도 그들은 서로의 세월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목소리와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미국도 공항도 억류도 모두 잊혀졌습니다. 오로지 눈앞에 선 동생과의 재회가 모든 의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는 관리 직원에게 정중히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가 씨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앉아있던 억류 대기실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거대한 일에 휘말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어째서 이렇게 신속하게 공항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법적 보증까지 가능했는지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니?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얘기는 가면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언니가 아실 일이 조금 많아요. 가 씨는 말없이 그의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의 온기 그것만으로도 이미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가 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공기 속 낯선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억류된 신세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생이 직접 데리러 와 마치 귀빈처럼 공항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으로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입구 앞에 대기 중이던 검은색 SUV 차량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또 다른 남성이 정중히 인사를 하며 가 씨에게 탑승을 도왔고 차량은 곧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동생은 조심스럽게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인사를 나눈 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 급작스러워 아직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흐른 뒤 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언니가 여기까지 오셨다는 얘기 듣고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도 그렇고 정말 감사해요. 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멍한 상태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되었을 당시 그는 어린 나이에 낯선 문화 속에 적응하며 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입양 가족은 다행히도 그를 진심으로 아껴주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지금 미국 내에서 중견항공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크지 않지만 특정 노선에서는 독점권을 가질 만큼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고 이번에도 공항 관계자를 직접 접촉해 언니의 억류 사실을 알게 되자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동생은 언제나 조용하고 소극적이던 아이였습니다. 그가 이토록 큰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자신을 구하러 온다는 것은 마치 드라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진심이 가 씨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차량은 도시 외곽을 빠져나가 고급스러운 교외 지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잔디밭과 넓은 주택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차는 이윽고 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철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드넓은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가 씨는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평생 아파트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저택은 영화 속 풍경이었습니다. 동생은 그런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차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일단 들어가서 좀 쉬시죠.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가 씨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용한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입구로 이어지는 길은 붉은 벽돌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은 기분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요하고 넓은 내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있었고 한쪽에는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중년의 남성과 세련된 여성 그리고 두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가 씨는 조용히 액자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동생은 조용히 주방으로 향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찻잔을 받아든 가 씨는 손끝으로 잔을 감싸주며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민서가 정말 이렇게 잘 살고 있었던 거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죄송했어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가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공백과 상처, 그 모든 시간이 이제서야 조금씩 해소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왜 동생은 자신을 찾지 않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큰 삶의 변화를 이뤘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이 이곳에 있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날 여기에 데려온 거니?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사실 아직 다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오늘 밤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가 씨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또 다른 예감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묵직한 예감이었습니다. 가 씨는 동생의 집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소파에 기대 앉아있는 동안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공항에서의 불안과 억류 속에서 온몸이 굳어 있었는데 지금은 눈앞에 고요한 응접실과 차분한 음악 그리고 낯설지만 편안한 분위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왜 지금, 왜 이렇게 동생과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 단순히 혈육의 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재회의 흐름 속에 뭔가 더 큰 이유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민석은 주방에서 작은 쟁반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과 간단한 다과가 담겨 있었고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동작은 조심스럽고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가슴속에 담아둔 무언가를 꺼낼 준비가 담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가 씨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그동안 연락 안 한 이유 말해줄 수 있니? 민석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언니, 사실은 제가 일부러 연락을 끄는 게 맞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린 나이에 낯선 곳에 오게 돼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데만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언니와 어머니 그리고 한국에서의 기억이 저한테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 씨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눈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입양 이후 양부모님께 정말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커질수록 한국에 남겨진 언니 생각이 점점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잘 살고 있는데 그 사실을 언니가 알면 더 아프실까봐. 괜히 나만 좋은 환경에서 지낸다는 느낌이 들어서 차마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 속에 담긴 후회와 복잡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가족을 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 충분히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민석은 조용히 일어나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가 씨 앞에 그것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언니가 공항에 억류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건 공항 내 협력 부서를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와 공항 측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례적인 억류자 보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름을 보는 순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강미정. 언니 이름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공항 시스템 내에서 이례적으로 등록된 이름, 입국 제한 조건에 걸린 이유, 그리고 이후 처리 절차까지. 모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였습니다. 가 씨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한 가지 사실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입국 제한 사유. 서류상 오류라는 단순한 이유였지만 그 하단에 작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주의 동명이인 정보 중 중범죄 연루자 있음. 신속 확인 필요. 가 씨는 그 부분을 조용히 읽은 뒤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언니의 정보를 조작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이나 우연이라 생각했던 일이 누군가의 개입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 씨는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그리고 누가 그런 일을 벌였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실수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언니의 이름과 기록을 일부러 위험 대상으로 만들어둔 거예요. 그게 왜인지 전 지금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녀는 차가운 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더 큰 이야기 속에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동생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어쩌면 누군가의 감시 대상이 되어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럼 나 때문에 너까지 위험해지는 건 아니겠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가 오셨으니까 이제 제가 지켜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은 평생을 맞이로서 책임을 지며 살아온 가 씨에게 처음으로 누군가가 해준 보호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자신이 왜 이곳에 와야만 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 씨는 소파에 앉은 채로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걸쳐진 담요가 조금씩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동생의 말이 머릿속을 반복 재생되며 그녀를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입국 불허 대상자로 조작되었다는 사실. 그 일이 단순한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진 행위였다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석은 그녀에게 여유를 주기 위해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는 집안의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고 몇 가지 이메일을 확인하며 최근 입국자 명단과 기록을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시스템과 연결된 내부 접속망을 통해 그는 문제의 기록이 언제 수정되었는지, 어떤 로그가 남아있는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가 씨의 이름 옆에는 특정 해외 IP 주소에서 접근한 로그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며칠 전 그녀가 출국 준비를 하고 있던 시점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가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낯선 집이었지만 그녀는 마치 오래된 기억이 다시 깨어나는 듯한 느낌으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었고 그 속에 민석은 늘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안도와 미안함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상황에 자신이 엮였다는 현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민석은 다시 거실로 돌아와 언니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혹시 한국에서 누군가와 갈등을 겪으신 적 있으세요? 최근 몇 년 사이에요. 가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특별히 원한을 살 만한 일도 크게 다툰 사람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남편과는 오래전에 이혼했고 딸은 유학 중이었으며 그녀 자신은 작은 마트에서 일하며 조용히 지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무탈하게 사는 것이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 딸아이한테 이상한 메일이 하나 온 적은 있었어요. 무섭다며 저한테 보여줬었죠. 그 말에 민석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가 씨는 기억을 더듬으며 설명했습니다. 메일은 딸의 대학 이메일로 도착했고 발신인은 알 수 없는 외국 주소였습니다.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로 적혀 있었지만 문맥상 누군가를 협박하는 듯한 어조였고 끝에는 그녀의 한국 주소가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스팸 메일이라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 메일 혹시 딸이 캡처해둔 게 있으면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작은 단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딸은 몇 분 후 캡처본을 보내왔고 민석은 그것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일에 포함된 IP 주소, 도메인, 첨부 파일 경로 등을 확인하며 그는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누군가가 오랫동안 언니를 추적해왔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이런 식의 공격은 보통 사적 복수나 불법 정보 조작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가 씨는 그의 말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앙심을 살 만큼 특별한 삶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달랐습니다. 그는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경쟁과 위협 속에 살아왔고 이러한 방식의 공격이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만이 아니라 어쩌면 저까지도 타겟일 수 있어요. 그 말에 가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민석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언니를 통해 저에게 접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게 지금 제일 걱정돼요. 가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그녀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적인 접근이었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느꼈던 불안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은 그녀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서는 안전해요. 그리고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언니를 건드린 사람이 누군지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가씨는 그 안에서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혼자라고 믿었던 삶에 다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커지는 의문 하나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된 걸까? 그 해답은 아직 멀었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마주했을 때 그녀의 삶은 또다시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조용히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정원 밖 가로등 불빛이 거실 창문을 타고 스며들었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배경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씨는 작은 방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만에 벌어진 일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의 억류, 동생과의 재회, 그리고 자신을 향한 누군가의 감시. 평범하던 그녀의 삶이 갑자기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이력을 지닌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게임 속 말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불안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조금 열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언니 잠시 괜찮으세요?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가씨는 대답 없이 일어났습니다. 발끝을 조심스레 움직이며 거실로 나갔고 민석은 그녀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서재 한쪽 벽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고 그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문서 뭉치들과 함께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가씨에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 가씨 그리고 민석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지만 그 안의 표정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가씨는 조용히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기억하던 마지막 날 찍은 사진이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입양되기 전날 어머니가 직접 사진관에 데려가셔서 찍으셨죠. 이 사진이 그날 마지막 기록이에요. 입양 서류랑 함께 보관돼 있었어요. 가씨는 사진을 꼭 쥐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말없이 민석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자신은 웃으려 애쓰던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순간을 애써 담아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기억도 점점 흐릿해졌고 그저 먼 이야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다시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입양 당시 작성된 원본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서류를 가씨에게 보여주며 이상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언니, 이 서류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서명한 보호자 이름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가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서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기억하는 어머니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생전 어머니가 사용하던 필체도 아니었고 낯선 이름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말했습니다. 이름을 조사해보니 이 사람은 당시 고아원 쪽 행정 담당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입양 서류에 친권자동에 서명이 돼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가씨는 그 말을 듣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동생을 쉽게 보낼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던 줄로만 알았는데 어쩌면 입양은 강제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 서류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 측 기관에서 먼저 접수됐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입양을 먼저 제안하고 그 절차를 밀어붙인 것처럼요. 그 말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민석의 입양이 단순한 가족의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이 개입된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과도 어딘가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 씨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오랜만에 가족을 만났고 어떤 시스템상의 오류로 억류되었던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점점 더 깊은 과거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말없이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최근 입수한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누군가와 악수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그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 씨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 예전에 우리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던 그분 아니니?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입양 관련 재단의 이사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기부와 입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추측이 맞다면 그 사람과 언니의 억류 그리고 제 입양이 모두 연결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가 씨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잊힌 줄 알았던 과거가 다시 그녀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단지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진실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조용히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 씨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퍼지는 희미한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고요한 침묵을 깨웠습니다.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들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입양 과정에서 드러난 이상한 점, 그리고 그 배우에 있었던 낯익은 얼굴. 사진 속 남자를 보는 순간 떠올랐던 불쾌한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도록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과묵하고 눈치 빠른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이후 그의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가 입양재단의 고위 인물이 되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언가 부자연스럽고 석연치 않았습니다. 특히 동생의 입양 과정에서 그가 등장하고 최근 자신의 입국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모든 것이 점점 더 단순한 가족사 이상의 이야기로 느껴졌습니다. 가 씨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창가에 섰습니다. 어젯밤 민석이 정리해놓은 서류 뭉치와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중 한 장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입양기관의 기록에는 여전히 민석의 이름이 영어식으로 바뀌어 있었고 보호자란에는 생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낯설었고 문서 자체의 진위 여부조차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서류 모서리를 따라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걸까? 하나의 인생이 그리고 한 가족의 운명이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 씨는 순간적으로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민석이 금세 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향했고 모니터를 통해 누가 왔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서 있었고 그는 차분한 얼굴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남성은 예의를 갖춰 인사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이메일로 연락드린 헌터 씨입니다. 조사 요청하신 기록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그를 안으로 들였고 가 씨는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남성은 자신의 신분을 간단히 밝힌 뒤 가방에서 노트북과 몇 장의 인쇄물을 꺼냈습니다. 그는 미국 내 입양 기록 전산 시스템에서 찾은 민석의 초기 이관 기록을 보여주며 이상한 점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입양 과정과는 달리 민석의 케이스에서는 여러 차례 전산상 이동이 있었고 특히 일정 시점 이후로 기록을 열람하거나 수정한 흔적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접근 흔적은 보통 해킹 시도나 불법 정보 조작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입양 기록은 국가 간 협약에 따라 보안이 철저한데 이렇게까지 흔적이 남아있다는 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건드렸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헌터는 말을 이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입양 기록에 접근했던 주요 인물들의 리스트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리스트 속 이름 중 일부는 공공기관 인사였지만 몇몇은 민간 기업 소속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 바로 그 남자 가 씨가 기억했던 아버지의 옛 직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점점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몰랐던 일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고 그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의도를 가진 조작의 연속이었다면 그녀는 무언가 더 큰 진실에 다가서고 있다는 예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민석은 헌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현재도 활동 중입니까? 헌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이 인물 사진 속 그분은 최근까지도 미국 입양협회 연맹의 부의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입양과 관련된 국제 자문도 맡고 있고요. 이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입양 서류를 직접 조작했다면 그 동기는 상당히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의자에 등을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 씨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어쩌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어디론가 팔려갔을 수도 있어. 가 씨는 그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이 상황이 단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훨씬 거대한 구조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민석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이 일 나 혼자 조사하기엔 벅찰지도 몰라요. 언론이나 고발기관과 함께 움직여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언니가 괜찮으셔야 해요. 괜찮겠어요? 가 씨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두렵고 혼란스러웠지만 적어도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만큼은 더 이상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의 말에 휘둘리며 조용히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걸고 맞설 이유가 생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낡은 사진 한 장에서 비롯되었음을 그녀는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가 씨는 민석의 집에서 지내며 조용히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온한 시간들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가벼운 산책을 하기도 했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마음이 가라앉곤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시절의 어두운 기록을 감추기 위해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민석은 매일같이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입양 당시 관련된 기관들의 흐름, 서류 처리 과정, 그리고 문제의 인물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재단의 이력을 하나씩 되짚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의심스러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었고 그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우연도 행정착오도 아닌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된 사건이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석은 가 씨에게 외출을 제안했습니다. 그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고 이젠 그 이야기를 직접 마주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가 씨는 약간의 망설임 끝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차량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도로를 따라 달렸고 이내 높은 담장과 보안 초소가 있는 커다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단정한 서체로 하모니 국제임양정보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 씨는 간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이곳이 제 입양 당시 최종적으로 제 자료가 전달된 곳이에요. 그리고 현재 문제의 인물이 이곳의 설립 고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밝고 현대적인 로비가 나왔고 카운터 뒤로 정장을 입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석은 미리 약속한 방문자라고 설명하며 자료 열람 요청을 전했습니다. 가 씨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마음 한켠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 말은 통하지 않아도 그곳에 흐르는 공기의 긴장감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안내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벽면 가득 채워진 입양 기록, 파일들과 디지털 모니터를 마주했습니다. 민석은 담당자와 함께 화면을 조작하며 자료를 하나씩 열어보았고 가 씨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자료를 훑어보던 중 민석이 갑자기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여기 이 서류 봐요. 그가 가리킨 화면에는 민석의 초기 입양 요청서가 떠 있었습니다. 그 서류 하단에는 익숙한 도장이 찍혀 있었고 도장 옆에는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영가 씨가 기억하고 있던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석은 담당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분이 이 서류에 서명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뭔가요? 친권자도 아니고 법정 대리인으로 위임된 흔적도 없는데요.
담당자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자료를 다시 살폈습니다. 몇 분간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록이 누락됐네요. 이 서류는 원래 열람이 제한돼야 하는데 등록 경로 자체가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릅니다. 내부에서도 이상하다고 판단된 기록이긴 했습니다. 가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의심이 아니라 실제로 조작이 있었고 그것이 공식 기관의 기록에도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를 다시 충격 속에 빠뜨렸습니다. 민석은 서류 복사를 요청하고 모든 내용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는 담담한 얼굴로 자료를 정리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무언가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어딘가에서 드러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진실이라는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는 길에 가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을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언니를 둘러싼 무언가가 이유였을 거예요. 그 당시엔 언니도 몰랐겠지만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 쪽에서 감춰진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부모님,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엄격하고 무뚝뚝했던 아버지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고 집안일보다는 바깥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가 갑자기 회사를 정리하고 사라진 일, 주변 사람들 사이에 감돌던 이상한 분위기 등이 뭔가 연관돼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해요. 이건 단지 입양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계획적인 행위였고 지금도 그 영향력은 이어지고 있어요. 정식으로 고발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리고 그 전에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 씨는 그 말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진실이 이제는 눈앞에 다가와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등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랐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바로 지금 그녀는 두 번째 인생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 씨는 다음날 민석의 서재 한가운데 앉아 부모님의 낡은 앨범을 조용히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촬영된 흑백 사진 속의 가족은 늘 같은 자세,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무표정한 아버지와 말없이 앉아있는 어머니, 그리고 양옆에 나란히 서 있던 어린 자신과 민석. 단란한 듯 보이지만 사진의 정적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가 느껴졌고 그녀는 그때는 몰랐던 어른들의 그림자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그날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또 다른 자료를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었고 가 씨는 별다른 말 없이 그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어딘가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의 입양, 아버지의 회사, 그리고 그 모든 일들과 관계된 김도영이라는 인물. 과거가 지금의 현실에 이토록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서서히 그 실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석은 누군가와 긴 통화를 마친 후 조심스럽게 가 씨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표정이 무거웠고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방금 한 통화에서 좀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확인해봐야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의심해온 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도 있어요. 가 씨는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은 작은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은행 문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수십 년 전 아버지 명의의 외화 계좌가 존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고 입출금 내역에는 김도영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설명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당시 미국 입양기관과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예요. 김도영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계좌는 민간 입양 알선 과정에서 사용된 자금 흐름의 일부로 추정됩니다. 가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동생의 입양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단 한 번의 언급도 없이 자신을 보내고 나서도 그 사실을 끝내 밝히지 않았던 아버지. 그녀는 차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서 앞에서는 감정이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어. 분명히 몰랐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민석이 떠난 후 줄곧 마음앓이를 했고 입양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힘없이 말하곤 했습니다.
내 동생은 좋은 데 갔을 거야. 그거면 됐다. 그 말이 그저 슬픔을 삼킨 위로의 말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어머니도 어렴풋이 뭔가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민석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저도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저 역시 아버지를 원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그 시절이 힘들었고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 일의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는 자리를 떠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중요한 사람이 언니를 만나고 싶어 해요.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던 분 중 한 분인데 그 당시 상황을 직접 겪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가 씨는 그 말을 들은 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점점 더 과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모든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어딘가는 아직도 어린 시절의 슬픔과 상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카페에서 한 노인이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곱게 다듬어진 백발과 단정한 셔츠 차림의 그는 가 씨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미정 씨 맞으시죠? 오래전에 뵌 것 같네요. 저는 김 회장님,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던 유철수입니다. 가 씨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찻잔을 들어 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까 말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외부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다양한 거래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김도영이라는 인물을 통해 입양기관과 비공식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부 아이들을 미국 쪽으로 보내주는 대신 일정 금액이 지급됐고 그것이 회사 자금의 일부로 쓰였다는 사실. 노인은 그것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민석 군이 떠나는 날 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하셨죠. 하지만 이미 서류는 다 처리되어 있었고 회장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가라고만 했죠. 가 씨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잔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애써 표정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았다는 안도와 동시에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천천히 몸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왜 떠나야 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한 장의 서명과 교환되어 다른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평생 그것이 가족의 아픔이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조차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가 씨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시대가, 한 가족이 침묵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그 잔해 위에 지금 자신의 발이 서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고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석도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도 충격과 혼란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고 서로는 각자의 감정에 잠긴 채 침묵으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이 그녀의 기억 속 어둠을 하나씩 비추듯 스쳐갔고 그 속에 무수한 질문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어린 시절 이유도 모른 채 낯선 땅으로 보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결정이었다는 진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 씨는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는 가족이었고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믿음을 기대하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돈과 서명, 한 줄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배신감은 생각보다 더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차를 멈췄습니다. 어느새 집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그 안에서 어린 시절 울먹이며 그녀 뒤를 따르던 동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마음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쉰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 이제는. 민석은 그녀가 말끝을 흐리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현관으로 들어섰고 집안은 여전히 조용하고 익숙한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가 씨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숨을 돌렸고 민석은 주방으로 가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가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이걸 알았을까? 그 말에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 역시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석이 떠난 뒤로 크게 알았고 몇 년 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그녀의 슬픔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고 그 상처는 가씨 혼자 간직한 채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눈빛과 말투, 무거운 침묵은 그저 막연한 상실이 아니라 뭔가를 알고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절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가씨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책상 앞에 앉아 옛날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속에 무언가 힌트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래된 종이는 바스러질 듯 얇았고 어머니의 작은 글씨가 곳곳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몇 장을 넘기던 중 그녀는 눈에 띄는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미안해, 미정아. 너희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나는 끝까지 몰랐단다. 하지만 내가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동생을 미워하지는 말아다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가씨는 그 문장을 반복해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단지 그 사실을 그녀에게 감추었을 뿐 마음속으로는 죄책감과 고통을 안고 살았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가씨와 민석 모두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어머니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기록으로라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여러 번 쓰다듬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정이 올라왔고 그 감정은 이내 눈물로 변해 천천히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 모두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조금씩 가라앉는 평온도 함께 깃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했고 그 안에서 가족의 모습도 조금씩 다시 그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석은 그녀의 방 앞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내일 아침 공공기록청에서 만난다는 연락이 왔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버지와 김도영이 함께 관여한 공식 문서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같이 가자.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언가에 휘말려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발을 디디고 걸어나갈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기록처럼 과거는 아프고 불완전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만이 상처를 치유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그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 서는 일을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기록청은 도심 외곽의 언덕 위에 자리한 오래된 벽돌 건물이었다. 입구부터 지나치게 조용한 분위기가 가씨를 압도했지만 민석은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그녀를 이끌었다. 정문을 지나 금속 검색대를 통과한 뒤 안내 데스크에 도착하자 민석이 미리 예약한 서류 열람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었다. 가씨는 낯선 공간 속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넓은 열람실에는 컴퓨터 단말기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너머엔 고서처럼 정리된 물리문서 보관함이 이어져 있었다. 직원은 두 사람을 비공개 열람실로 안내했고 그곳에선 지정된 담당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중년의 여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테이블 위에 두꺼운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요청하신 내용 중 일부는 폐기되었거나 정보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 관련 행정 절차 중 이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열람은 30분간 가능합니다. 그 말과 함께 여성은 조용히 방을 나갔고 민석은 봉투를 열어 천천히 서류를 꺼냈다. 오래된 종이에는 잉크가 다소 흐려져 있었고 일부는 복사 상태가 좋지 않아 해석하기 어려웠지만 이름과 날짜는 명확했다. 가씨는 서류 상단에서 익숙한 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문식 서울지공장 대표, 김도영 입양지원협회 연계인. 그 아래에는 입양 추천 및 특별 경로 승인 요청이라는 제목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서명란에는 아버지의 필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순간 가씨는 이 문서가 단순한 가족사의 조각이 아니라 법적 진실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막상 눈으로 확인한 순간의 무게는 예상 이상이었다. 이제는 추측이나 감정이 아닌 사실로 남게 된 것이었다. 아버지는 실제로 입양 관련 기관과 협의했고 동생을 그 경로를 통해 외국으로 보냈다. 돈이 오갔는지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목적은 분명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어머니조차 개입하지 못한 채 조용히 처리되었던 것이었다. 민석은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말없이 페이지를 훑었다. 어느 한 장에는 입양 대상자 추천 사유라는 문단이 있었고 거기에는 단순한 형편상의 이유가 적혀 있었다.
부양 능력 미달, 후견인의 교육적 목적 고려. 몇 줄 되지 않는 문장이 민석의 어린 시절을 설명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문장이기도 했다. 가 씨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감정이 북받치거나 눈물이 터지진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무언가가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분노와 혼란이 자리를 비우고 그 자리에 이상하리만큼 맑고 차가운 냉정함이 들어차고 있었다. 민석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걸로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단순한 행정착오도 제3자의 실수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결정했고 그 사람이 집행했습니다. 가 씨는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흐린 날씨에 어울리는 회색 하늘이 기록실 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 이름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민석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강미정이라는 이름. 너무 오랫동안 가족의 울타리였고 내 삶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른 의미로 남을 것 같아. 나는 이 이름을 다시 정리해야 할지도 몰라. 민석은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가 씨는 단순히 개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 말에는 자기 삶을 다시 살펴보고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공항에서의 시간부터 묻혀있던 진실이 밝혀진 지금까지의 여정은 그녀에게 단순한 사건이 아닌 정체성을 뒤흔드는 변화였다. 열람 시간이 끝났다는 직원의 안내가 들리자 민석은 자료를 정리해 반환했다. 가 씨는 그 문서 한 장 한 장이 자신을 짓누르던 수십 년의 침묵을 끝낼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는 길 그녀는 민석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공항 바닥에서 무슨 잘못인지도 모른 채 울고 있었을 거야. 민석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담담히 대답했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그 번호를 버리지 않고 간직해줬으니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 가 씨는 고개를 들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모든 게 다시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숨겨진 이름을 다시 들여다보는 데서 비롯될 것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가 씨는 고요한 응접실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거실 창으로 부드럽게 들어와 바닥을 물들였고 커피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손에 들린 작은 찻잔은 식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은 채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기록청에서 확인한 모든 사실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서명된 입양 추천서, 어머니의 침묵 속에 감춰져 있던 슬픔. 그것은 그녀의 삶을 구성하던 많은 것들을 무너뜨렸고 동시에 다시 쌓아 올리게 만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의 선택이었다. 과거의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상처를 입은 만큼 책임을 묻고 피해를 입은 만큼 회복할 길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민석이 남겨둔 봉투 하나를 다시 열어보았다. 봉투 속에는 그의 변호사가 정리한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김도영과 관련된 공익소송의 초안, 재단의 부당 입양 절차에 대한 고발 계획, 그리고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피해자 진술서 예시까지. 모든 문서는 가 씨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조용히 법적 조치를 따를 것인지. 어느 쪽이든 그녀의 결단이 있어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때 문득 방 한쪽에 놓여있던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보낸 날, 고깃집에서 어색하게 마주 앉아 찍은 한 장의 사진. 딸은 웃고 있었고 가 씨는 조금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날 이후 딸은 미국으로 떠났고 가 씨는 혼자 남아 그 웃음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꺼내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동안 상황이 어수선해 따로 연락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제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짧은 인사를 남겼다. 그리고 잠시 후 예상보다 빨리 답장이 도착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주세요. 제 시간은 언제든 엄마 거예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 씨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감추지 않고 세상 앞에 꺼내놓는 것.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삶을 온전히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오후가 되자 민석이 서재에서 나와 그녀 앞에 앉았다. 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 씨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 고발 문서 내 이름으로 진행하자. 민석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곧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괜찮겠어요? 모든 언론이 주목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가 씨는 작게 웃었다. 이제는 괜찮아. 그날 공항에서 울면서 돌아가야 했다면 아마 평생 후회했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녀는 무겁지 않은 손짓으로 찻잔을 내려놓았다. 민석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서재로 들어갔고 곧 노트북을 켜 정리해둔 서류들을 출력했다. 서류마다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이름은 더 이상 억울하게 짓눌린 흔적이 아닌 진실을 꺼내는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며칠 뒤 기자회견장 한복판. 민석의 변호사가 배석한 자리에서 가 씨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셔터 소리 사이로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제 이름은 강미정입니다. 저는 30년 전 제 동생이 아무 설명 없이 사라진 것을 슬퍼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것이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된 침묵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어나갔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로 남지 않겠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두려웠던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또 다른 미정이, 또 다른 민석이가 고통받지 않도록 저는 제가 겪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기자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받아 적었고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언니의 결심에 경의를 표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가 씨는 천천히 자리를 떠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비치고 있었고 오래도록 잊었던 평온함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고 있었다. 진실은 무거웠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일은 곧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가 씨는 비로소 자신이 단지 피해자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길을 밝히는 첫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몇 주 동안 가 씨의 일상은 조용하면서도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민석의 집에 머물렀고 특별히 바깥 외출을 삼가며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상대로 언론은 그녀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 억류된 한국 중년 여성의 반전 인생, 잊혀진 입양의 진실, 피해자에서 증인으로 강미정 씨의 고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연일 포털 뉴스 상단을 장식했다. 세상은 그녀에게 시선을 보냈고 때로는 연민으로, 때로는 찬사로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가 씨는 그런 세상의 반응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녀를 평온하게 만들고 있었다. 민석은 그녀를 대신해 법률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입양재단과 김도영을 상대로 한 소송은 준비 단계를 지나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십 년간 누적된 비슷한 피해자들의 사례도 함께 제출되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발언 이후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조심스레 얼굴을 드러냈고 민석은 그들과의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잇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가 씨는 작은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석이 직접 가꾼 꽃밭 앞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손에 든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노트 속에는 그녀가 요즘 틈틈이 써내려간 짧은 글귀들이 담겨 있었다. 그날 공항에서의 감정, 민석과의 재회, 어머니의 일기장, 그리고 기자회견 전날의 밤까지. 그녀는 스스로가 겪은 일들을 글로 남기며 그것이 어쩌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정원 한쪽에서 민석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잠시 그녀 옆에 앉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가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서류와 함께 항공권 2장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니? 그녀가 묻자 민석은 조용히 설명했다. 보호기관 쪽에서 정식으로 회복 절차를 제안했어요. 입양 당시 불법 요소가 인정되면 그에 대한 회복 절차로 시민권 정정과 함께 일부 보상 절차가 가능해요. 언니가 동의한다면 그 첫 번째 사례로 진행하겠대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 사건은 국제 이미지에도 민감한 문제라서 빠르게 움직이고 싶어 하죠. 가 씨는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곧 눈길을 들어 민석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나보고 미국에 남으라는 거니?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아직 모르고 언니가 한국에 돌아가시면 여러 면에서 불편할 수 있거든요. 여긴 조용하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제가 있으니까. 그 말에 가 씨는 짧게 웃었다. 오랜만에 듣는 확실한 말이었다.
그녀는 민석의 손등 위에 손을 올리며 작게 말했다. 고맙다. 네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 한마디에 민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시간은 잔잔했고 그 잔잔함 속에는 오래된 슬픔과 이제 막 움트는 희망이 함께 묻혀 있었다. 그날 저녁 가씨는 조용히 방 안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많지 않은 소지품, 손때 묻은 책 한 권,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어머니의 일기장.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그녀는 공식적으로 미국 체류 연장 및 임시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도영에 대한 1차 법적 소환이 결정되었고 재단의 내부 감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가씨는 거실에 앉아 작은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새 문서 작성이라는 문장이 떠 있었고 그녀는 천천히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세상에 남기기 위한 글이었다. 나는 공항에서 억류된 중년 여성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 내 인생을 처음으로 내 손으로 다시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첫 줄에 적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내일은 또 어떤 문장을 쓸 수 있을까? 그건 아직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제 그녀의 인생은 누군가의 서류 속 숫자가 아닌 그녀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한 권의 책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몇 달이 지나고 민석의 집 마당에는 가을빛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붉고 노란 나뭇잎들이 정원 위를 바스락이며 덮었고 아침이면 잔잔한 서리가 유리창에 내려앉았다. 가씨는 여전히 그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마음에 남아있던 무게가 어느새 조금씩 가벼워졌고 표정도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동안 그녀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다. 피해자 증언자로서의 활동은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이어졌고 그녀의 글은 어느 인권단체의 뉴스레터에 연재되기 시작했다. 일기처럼 써내려간 이야기 속에는 억울했던 감정만이 아니라 용기와 이해, 그리고 오랜 침묵을 딛고 일어선 중년 여성의 서사가 담겨 있었다. 독자들은 그녀의 글에 댓글을 달았고 누군가는 비슷한 경험을 고백했으며 또 누군가는 그녀 덕분에 자신을 되돌아볼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김도영은 결국 법원에 출석했다. 피고인으로서 그가 보여준 태도는 무성의했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미 밝혀진 기록과 피해자들의 증언은 명확했다. 그는 더 이상 재단 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었고 입양 관련 단체들은 긴급히 구조 개편에 돌입했다. 재단이 흘려보낸 수많은 아이들의 기록이 다시 들춰졌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상처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왔다. 민석은 여전히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피해자들과의 연대활동, 관련 서류 번역,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까지. 그는 이제 단순한 사업가가 아닌 이 사회의 아픔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점이 언니였다는 것을 그는 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가씨는 스스로를 위로할 여유를 이제야 찾은 듯했다. 이따금 책상 앞에 앉아 손편지를 쓰거나 마당을 돌보며 꽃을 다시 심고 잃어버린 시간을 조용히 되짚었다. 그녀의 하루는 느리지만 단단했고 무언가 새롭게 피어나는 감정을 따라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민석에게 작은 제안을 했다. 나 돌아가려고 해. 민석은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한국으로 말이야. 아직 딸이 거기 있고 나도 이제 그 아이 곁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에 있는 것도 좋았지만 내가 떠나온 그곳에서 끝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민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그것이 언젠가 올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언니는 충분히 싸웠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대화했다. 이제는 스스로의 자리로 돌아가 마지막 남은 인연들과 삶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짐을 간단히 챙겼다. 무거운 짐은 없었다. 작은 노트북, 어머니의 일기장, 딸에게 줄 선물 몇 가지, 그리고 자신이 쓴 글 원고 사본. 그녀는 집을 나서기 전 민석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그 말에 민석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언니는 늘 가족이었어요. 제가 이제야 따라잡은 거죠. 비행기 창밖으로 하늘이 열리고 먼 구름들이 아래로 펼쳐졌다. 가씨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수많은 장면들을 떠올렸다. 공항에서의 두려움, 낯선 사람들의 얼굴, 오랜만에 들었던 언니라는 호칭,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던 순간들.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창문
창밖 아래로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점점 선명해졌다. 그녀는 창문에 기대어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그날 공항에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시작이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가씨는 단단한 발걸음으로 통로를 따라 걸었다. 그녀의 앞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억울함도 없었다. 오직 이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이름으로 완성해갈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가씨의 한 통의 전화는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평생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내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로 남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용기를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가씨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